또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언제까지 아끼고만 삽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자산도 있는데 쓰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잃은 후에 오는 정신적 해이를 어떻게 다잡으면 됩니까? 라는 이제 약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익남님의 모든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경제 공부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동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상담은 아니고 정신을 다잡는 것에 혹시 도움을 요청드릴까 해서 사연을 적습니다. 우리 채널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혼내주세요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채널은 약간 좀 혼내달라고 하고 뭔가 좀 소위 말해 무슨 욕쟁이 할머니 찾아오는 것처럼 좀 욕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요것도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나도 답을 아는데 좀 네가 좀 혼쭐을 내줘라. 자, 저는 40대 말에 전문직 미혼 여성입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지금도 늙어서도 혼자니까 나 아니고는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나름 돈도 모으고 재테크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남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자산이 14억이요. 자, 40대 후반에 14억이면요.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투자도 잘 하신 거고요.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금 자립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 뭐 어차피 1인 가구니까. 앞으로도 직장 생활은 정년까지 쭉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40대 후반이시니까 정년까지면 앞으로도 뭐 거의 10년, 20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요즘 들어서 해이해지고 있는 저의 마음입니다. 혼쭐을 내주십시오. 자, 분명히 은퇴 후에 목표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의 정도로도 만족하면서 살자. 그냥 나도 쓰고 살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 안 사던 액세서리도 사고요. 외식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썼나 자책도 하고 있죠. 제가 뭐 아끼고만 산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일까 싶으시겠지만 저도 돈 쓰는 거 좋아하고요. 여태까지 은퇴 준비를 위해서 참은 거지 20대에는 카드 연체돼가지고 독촉 전화도 받아보고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한 푼 안 남기고 다 쓰고 200만 원 넘는 코트도 막 치르고 정신 나간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죠? 벌써 지난달에도 월급 들어온 거 카드값 갚고 나니까 50만 원 남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월급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간다. 그런 것들을 지금 40대 말인데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자잘할 때 1억 모으자, 주식 몇 개 사자 이런 것들은 쉬웠는데 큰 목표가 눈에 보이니 그 앞에서 고꾸라질 제 자신이 걱정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사연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부동산 투자도 오래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면 항상 거의 뭐 강연 끝날 때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번씩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저축하고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저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해졌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돈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돈을 막 벌고 뭐 모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을 모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20억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걸로 어떻게 할 거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그 어떻게 할 거야가 없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 세대, 요즘 친구들은 뭐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뭐 30대, 40대, 뭐 50대, 60대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뭔가 주관식에 대해서 상당한 좀 약점이 있어요. 객관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남이 정답이라고 찍어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전과를 막 봤어요. 전과 보면서 문제는 답이 있고 답은 한 가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답이 있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는 거에는 정답이 있고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의 끝에는 뭔가 있어. 그거는 아마 차, 집, 그리고 어떤 세계 여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얼마를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는 답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남들이 한 소리를 그냥 나도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한강변에서 살고 싶고요. 뭐 차는 뭘 끌고 싶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으세요.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냥 막연하게 누가 얘기한 거를 나도 내 꿈인 것처럼, 나도 내 목적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겠어. 돈은 그냥 많이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목적이 뭐야? 왜 벌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강뷰를 뭐 해야 된대. 강남 3구에 가서 살아야 된대. 두 분 다, 남편, 아내 둘 다 강남에 아무 상관없어요. 직장도 강남도 아니고 강남이 고향도 아니고 강남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근데 강남에 가서 살고 싶대요. 왜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강남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노후 대비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노후 대비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채팅 치는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후 대비가 뭔데요? 노후 대비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노후 대비요? 한강뷰 아파트요. 노후 대비요? 병원 가까운데 33평 신축 아파트요. 그러면 노후 대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노후 대비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자,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확실하죠. 난 나이가 점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소득은 점점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근데 소비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나중 되면은 막 80대, 90대가 되면 비용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때 되면 뭐 아이들도 다 컸지만 뭐 병원비부터 해가지고 소득은 없기 때문에 소비는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 대비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가냐?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가게 된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노후 대비인 거죠. 라고 생각했더니 돈을 많이 모았어. 나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노후 대비 됐으니까 쓰자.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부자가 돼야 된다. 뭐 부자의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축을 하라. 투자하라 그러면은 항상 댓글이 달려요. 뭐냐면 제 아는 지인은 돈만 보고 열심히 사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 고생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봤더니 돈돈거리면서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러면은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 밑에 또 대댓글이 달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90세까지 유병장수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도 아닌데 반대로 나는 돈돈거리면서 돈만 모으고 살았더니 결국에 즐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질문으로 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 돈을 써보고 삽니까? 라는 얘기로 돌아오는데 부자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자의 정의라는 건 이겁니다. 수입으로 버는 돈이 소비로 쓰는 돈보다 큰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쓰는 거 이상으로 돈을 벌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저축률이 80%다. 그러면은 저축이 되게 많이 잘 되는 거지만 저축률이 1%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축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빚이 생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소비보다 수입이 크면 되는 거야. 이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영원히 망하지 않겠죠. 자,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순자산으로 약 14억 정도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도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냐라는 지금 생각에 해이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자의 정의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요. 수입 금액이 소비보다 크면 되는데 수입 금액은 1번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해가지고 버는 건. 내가 내 몸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 시간을 팔고 내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이 있고요. 2번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일을 하는 몸을 뭐 쓴다거나 시간을 쓰고 건강을 쓴다기보다는 돈을 써가지고 돈으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게 자본소득이겠죠. 근로소득도 수입 금액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다 세모를 쳐놨고 자본소득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본소득으로 돈을 버는 게 진짜 부자의 정의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된 줄 착각을 해요. 왜? 근로소득이 나오니까. 나는 돈을 버는데
그러면은 난 부자 아닌가? 왜? 나는 한 달에 400 쓰는데 내가 700 버는데? 그럼 부자지. 나 한 달에 700 쓰는데 수입이 2000이야. 그럼 나 부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뭐 전문직인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막 빚져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창업을 하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차 좋은 거 쓰고 명품 사고 여행 다니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이라면, 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부자일 텐데 왜 돈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근로소득이 영원하지 않다. 내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으면, 부자의 정의로 소비보다 수입이 크면 되니까 돈을 영원히 벌면 되잖아요. 근로소득을 영원히 벌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의 진짜 정의는 뭐냐? 더 좁게 보면 이겁니다. 내가 소비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하는 금액을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 더 크다면 나는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이미 소비를 넘어섰는데 여기에 근로소득까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근로소득은 계속 자본소득을 키우는 데 쓰고 소비를 낮춰가지고 자본소득, 월세나 배당, 뭐 사업, 투자, 뭐 임대를 해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소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거의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벌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의 일하지 않고. 뭐 아예 일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냥 뭐 내가 뭐 심심해서 하는 수준, 뭐 내가 안 해도 충분히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정도로 자본소득화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소비 금액을 넘길 수 있으면 나는 영원한 부자가 된다. 그냥 나도 쓰고 살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면서 안 사던 액세서리도 사고요. 외식도 자주 하곤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본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소비를 조절하는 게 어찌 보면 부자 되는 단순한 방법이죠. 근데 근로소득이 많으니까 소비를 근로소득에 맞추면 부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부자인 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근로소득을 많이 번다고 소비를 근로소득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부자인 척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인 건 아닙니다. 자, 저축을 하는 이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자본소득 확보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소득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 우리는 노인이 될 거고 노인이 되면 소득이 줄어들 거고 근데 비용은 늘어날 겁니다. 소비는 커지고 소득은 줄어드는 어쩔 수 없는 노인이라는 걸 우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자본소득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근로소득으로 2억을 벌어요. 1년에. 근데 배당소득은 0원이에요. 나는 그냥 돈이 한 푼도 안 나와. 내가 만약에 오늘 쓰러져가지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하는 순간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근로소득은 0원이에요. 근데 배당소득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1년에 1억씩 버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부자냐? 어떤 분들은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니 2억을 버는 게 1억 버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맞죠? 당장은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부자의 정의로 봤을 때 2번이 부자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왜? 이 사람은 일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근데 여기가 오래 살았고 고향이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다 키웠기 때문에 계속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산은 엄청 많은 자산가죠. 근데 소득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부자냐 아니냐? 자산으로는 부자인데 소득으로는 부자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을 쓸 수도 없고 근데 이 집을 뭐 이렇게 팔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엔 그나마 좀 공무원 연금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과거에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공무원 하면은 연금이 그래도 좀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둘이 합쳐가지고 연금이 한 500만 원 막 600만 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은 뭐 조금 뭐 나쁠지언정 매달 돈이 나와요. 매달 연금이 막 한 500, 600 나와. 그래서 이분들이 뭐 지방에 뭐 놀러 다니고 뭐 차 하나 사가지고 막 캠핑카를 타고 다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걸로 보면은 내가 일을 안 해도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 소득 안에서 소비를 맞출 수 있다면 이분들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카드 연체돼가지고 독촉 전화도 받아보고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한 푼 안 남기고 다 쓰고 200만 원 넘는 코트도 막 지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죠. 지난달에도 월급 들어온 거 카드값 갚고 나니까 50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해이해진 정신이 어느 정도 좀 잠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4억이나 있는데 월급도 많이 받는데 내가 왜 못 질러 하면서 지금 막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 최악의 노후를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 근로소득은 언젠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소비 줄이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내가 맛있는 거를 안 먹어보면요. 맛이 없는 것도 맛있다고 느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떡볶이도 맛있잖아요. 물론 떡볶이는 지금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싼 음식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뭐 몇만 원짜리 음식들도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죠? 막 고기 먹고, 막 스테이크 먹고, 이제 소고기 먹고, 막 꽃등심, 뭐 2플러스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이제 좀 싼 거 좀 싫어. 싼 거 좀 맛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막 합니다. 옛날에는 뭐, 결혼식 뷔페 가가지고 초밥도 잘 드시다가, 이제는 뭐 오마카세 먹고, 뭐 어디 호텔, 그 스시 먹고 나면은, 그런 거 좀 싫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라는 게 한번 늘리는 거는 쉬운데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근로소득이 줄어들 때 최악의 노후를 만나게 되거든요. 소비를 얼마까지 줄여야 되냐? 내가 내일부터 일을 못해도 지금 소비를 유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그만큼만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나 당장 내일부터 일 못해가지고 월급이 끊기면 우리 가족 한 3개월 버티겠다. 한 4개월 버티면 완전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소비를 좀 낮추셔야 된다. 노후 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젊어도 자본소득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과거에는 이게 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근로소득을 버는 기간이 있잖아요. 나이가 젊으면 근로소득을 벌잖아요. 어쨌든 돈을 벌긴 법니다. 물론 이게 자본소득으로 벌면 좋은데 뭐 젊어가지고 백수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젊을 때 근로소득 열심히 버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때 자산을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자본소득을 같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닭을 키워가지고 달걀을 매일매일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돼지를 키울 것인가. 돼지는 이 돼지를 도축하기 전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한테서 나오는 게 없죠. 대신 닭은 매일매일 달걀을 줍니다. 그렇지만 닭 키우고 나면은 닭보다는 돼지가 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달걀이 필요한 내가 지금 하루 먹을 양식이 없냐? 아니죠. 나는 지금 일해가지고 닭도 사 먹을 수 있고 달걀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 시기쯤까지 최대한 자산을 키워놓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과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점 이렇게 옮겨가면 돼요.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뭐 30대 40대 때는 거의 뭐 근로소득을 90%로 하시고 자본소득 나오는 거 뭐 조금만 가져가도 되겠죠. 뭐 배당 조금 주는 뭐 성장주 같은 거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 수익 낮지만 뭐 시세 차익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 막 40대 후반, 막 50대 후반, 뭐 60대 후반 막 이렇게 되면은 근로소득 비중보다는 자본소득 비중을 훨씬 더 키워놔야지만 내가 은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이가 60, 70대에도 우리나라가 유독 OECD 내에서도 노인 일자리 그리고 노인이 일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어서도 일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합니다. 왜? 자본소득이 없으니까.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산을 이동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죠.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요 정도? 한 1번이나 2번 정도 하고 계시면 되겠죠. 3번으로 가려고 준비 정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젊을 때라도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소비를 최대한 키우지 않는 거죠. 소비를 최대한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소비를 언제 키웁니까?
소비는 자본소득을 키운 상태에서 그때 조금씩 늘리는 거죠. 자, 과소비라는 게 있어요. 과소비는 뭐냐면 필수 생활비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기호나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돈 낭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자동차가 뭐 소나타를 타면은 부산을 못 가나요?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벤츠나 뭐 포르쉐를 사고 싶은 거잖아. 그냥 내가 돈을 한번 쓰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 과소비는 자본소득 안에서 한번 쓰는 거죠. 그럼 내가 나이가 젊다. 그럼 자본소득도 당연히 낮겠죠. 그러면 과소비는 조금 하는 것이고 그 근로소득을 최대한 모아서 자본소득을 점점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면요, 이 해이해진 마음이 조금 약해질 겁니다. 자, 여행을 만약에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은 배당금을 받아서 거기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괜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주식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주식을 사가지고 1년에 배당을 뭐 2%를 준대요. 그럼 1억을 샀어. 1억을 샀더니 뭐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이 200만 원이 나의 1년 과소비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 200만 원으로 뭐 여행을 가든지 뭐 본인이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뭐 동네 여행이나 아니면 뭐 국내 여행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자본을 쌓고 그 자본이 자본소득으로 점점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뭐 유럽 여행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차를 만약에 타고 싶어요. 차를 타고 싶으면은 월세 소득을 뭐 받았다고 치고 이 월세 소득 내에서 할부 금액을 끊는다라고 본인 스스로 한번 제한을 걸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똑같이 1억을 샀어요. 1억을 사가지고 뭐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뭐 배당을 받든지 뭔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지분 투자를 했더니 얼마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할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차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커져. 나중엔 뭐 외제차도 살 수 있겠죠. 처음에 작은데 과소비를 해버리면 내 근로소득을 믿고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내 노후가 흔들흔들해지는 거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은 그럼 어디다 쓰냐? 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생활비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필수 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비, 뭐 그다음에 식비, 뭐 의료비도 뭐 일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뭐 교통비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최소한만 쓰고 남는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자산 증식으로 가야죠. 자산을 키워서 그게 점점 불어나서 찬찬히 나이대에 따라서 자본소득으로 옮겨가면 내가 젊을 때도 조금 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노년에 돼도 그때는 조금 여유 부리면서 살 수도 있다.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냥 펑펑 써제끼다가 갑자기 소득이 줄죠. 30대, 40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40대 후반이나 50대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회사에서 갑자기 잘려요. 그러면서 소득이 급감합니다. 그때 보통 소비는 이만큼 최고조로 치솟아 있죠. 근데 소득이 팍 줄어들면서 적자 인생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내가 여유 부리면서 산다라고 하면 돈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시세 차익 위주의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젊을 때 근로소득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나올 때 해서 최대한 키우고요. 그거를 나중에 뭐 60대에 은퇴해서 한 방에 가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본소득도 운영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차근차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옮기긴 해야 됩니다. 아예 다 갈 필요도 없고 시세 차익 위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좀 늘리시고 그 자산을 나이대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자본소득, 배당, 월세 이런 것들로 맞추시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거를 상쇄하면은 노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과소비가 진짜 소비인 거지. 내가 몸을 희생하고 막 시간을 갈아넣고 막 건강을 막 해쳐가면서 번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는 그건 생명력 깎아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좀 돈 쓰고 살아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내 몸으로 내 고생으로 번 돈을 잘 굴려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막 돈 쓰고 싶은 욕구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